네, 고시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시클래스 우금 대표 강사 강한입니다. 2016년 5회 우정서기보 시험 해설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5회 시험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드리자면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이 과거 기능직 시절에 보던 과목과는 문제의 유형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좀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특히나 지문이 좀 많이 길어진 문제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리직이 우정서기보라는 일반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일반직의 문제 유형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 공부하듯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시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근데 다만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강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줬구나, 이렇게 강의를 해줬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제 강의로 공부하신 수험생이라면 분명히 이번 시험에서 90점 이상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강의의 적중률도 높았고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내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3번 이상 교재 강의 반복하셔야 되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추려서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두 번 보고 마신 분이라면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3번 이상 제 말대로 정독을 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를 보면 상중하로 구분을 했을 때 좀 상 쪽에 가깝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은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계리직 시험과의 문제 유형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공부를 하셨던 분들, 특히 제 강의보다는 다른 쪽 강의를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만큼 제 강의가 자신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 분, 또 다른 강의를 또 같이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대신에 암기를 하려면 이해를 해야지만 암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쓸데없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 부분에서 결국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이제는 이제 우정서기보 시험이 더 이상 만만한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사이트, 뭐 카페에서 보면 뭐 강의를 들을 때 뭐 일타 강사를 들어라, 어느 선생님 강사가 좋다, 또 뭐 고시클래스 강의 뭐 듣도 보도 못한 강의다, 어쩌다, 뭐 이렇게 많이들 글들을 써놨었는데 결국은 검증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차피 거기에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다 내 경쟁자입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었더니 강의가 너무 좋고 이 강의를 들으면 내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경쟁자들한테 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요. 정말로 검증된 확실한 강의, 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뭐 이번 시험에 성공하신 분이라면 더 이상 뭐 제 말이나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번 시험에서 조금 실패를 하신 분이라면 저희 기출문제풀이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 한번 다시 가다듬으시고요. 어쨌든 한번 시작한 거니까 승부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한 1년 정도만 내가 열심히 해본다라는 생각 갖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시 클래스에서 이제 계리직 우정서기보 프리미엄반이라는 걸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냐 하면, 냉정하게 자기 실력을 좀 가늠을 하시고 나는 기초부터 착실히 가서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 나는 공무원증을 무조건 따내고 말겠다라는 의지와 절실함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가 소수 정예로 진행을 할 거고, 아예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서 내년 시험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공부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좀 관심을 갖기 바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편 및 금융 상식은 전체 4단락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 국제 우편, 그리고 예금, 보험 이렇게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시험은 비교적 좀 골고루 나왔는데 다만 우편 파트에서 예상외로 국내 쪽에서 한 6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국제 쪽에서 한 3문제, 다음에 예금 파트 5문제, 보험 파트 4문제, 그래서 총 18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국내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골고루 나왔다. 그리고 과거와 좀 달라졌던 게 뭐냐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제가 별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서 문제를 내므로써 결국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문제 수준이 좀 높아졌다 또는 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쓸데없이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쓸데없이 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해드렸던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풀어드릴 거는 B책형입니다. B책형으로 시험을 보신 분들은 A책형으로 보신 분들보다는 심적으로 조금은 힘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B책형의 1번 문제가 갑자기 딱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지만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딱 보시면은 야 이거 계산을 다 해야 되나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거고 아무래도 예금 보험 파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시간 안배에서 조금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B책형으로 보신 분들이 조금은 더 심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험에선 솔직히 그런 거는 없죠. 어차피 실력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와 같이 주어진 조건이 각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나오고 지문이 나왔습니다. 딱 보시면 수익률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할인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금리 파트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수익률하고 할인율은 여러분들이 혼동하시기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꼭 숫자를 대입을 해서 한 번씩은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숫자 대입해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거를 다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문을 보시면요. 이거를 다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아신 분이라면 간단하게 풀었을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기억은 니은보다 표면금리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표면금리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보이는 금리 아닙니까? 자, 기억의 표면금리가 얼마입니까? 1.75%잖아요. 다음에 니은의 표면금리 똑같이 1.75입니다. 그러니까 표면금리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기억은 디귿보다 실질금리가 높다. 실질금리라는 거는 뭡니까?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분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란 말이 여기에 지금 붙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계산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어차피 물가상승률 둘 다 똑같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회사채의 수익률, 다음에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같은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다 1.7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높은 게 아니고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지금 보는 겁니다. 니은은 기억보다 이자 금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은 기억보다 이자 금액이 많다. 이걸 혼동을 하시면 할인율은 할인해서 내가 샀으니까 이자 금액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표면금리가 같기 때문에 이자 금액은요. 똑같이 175만 원입니다. 이건 개념만 아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보다 이자 금액이 많다가 아니고 똑같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은 뭐냐? 니은은 디귿보다 수익률이 높다예요. 자, 할인율을 수익률로 바꾸는 거 그때 계산 한번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수익률, 이자율이라는 게 결국은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이 1.75%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조건에서 보시면 1억을 투자했을 때 175만 원을 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할인율이라는 건 뭡니까? 175만 원을 벌기 위해서 1억을 어차피 넣는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9,825만 원을 넣어서 175만 원을 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숫자 계산까지 다 하면서 계산해 보시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2번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의 문제도요 일반직과 같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다 바뀌어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옛날처럼 무슨 뭐 어디 지엽적인 걸 딱 내고 단답형으로 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뒤에 가시면 여기도 서비스 문제가 한 문제는 꼭 있었어요. 한 문제는 있었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다가 꼭 밑줄 그어놓고 옳은 것을 고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꼭 머릿속에 각인시킨 다음에 문제를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이거는 이제 금융실명법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상으로 보시면은 한 서너 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 요즘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 나올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보통 과거 같으면 어느 한 파트에서만 딱 문제를 냈을 텐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좀 어려웠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 5페이지 되는 데서 골고루 지문들을 지금 출제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 5페이지를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만 풀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자, 1번. 자금 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금 세탁이란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을 한 겁니다. 옳은 지문이죠. 의신거래 보고제도의 보고 대상에 대해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으며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한다. 자, 이 주관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안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이거는 의심거래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정해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보고를 하는 거고, 이거는 금액이 뭐 크고 뭐하고 해도 이거는 의심거래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이란 말에 제가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지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에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혐의 거래를 조사, 수사하여 법 집행기관의 기소 등의 위법 조치를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딱 놓고 보면 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면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함정이죠. 어느 부분이 틀렸느냐? 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을 하는 곳이지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거래가 있으면 이 자료를 법 집행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료 제공. 그럼 법 집행기관, 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죠. 법 집행기관이 수사를 하는 거죠. 조사, 수사해서 기소 등의 법적 위법 조치를, 그러니까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고객 확인 제도, 이거는 뭐 CDD, EDD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인 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양도성 예금 증서, 표지엄의 발행 근거되어 약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3번 우체국 예금,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정답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 나머지 3개는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맞냐 틀리냐만 찾아내시면 갈 수가 있는 문제였죠. 자, 우체국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은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금융상식 교재든 또는 학습 계제 자료든 아무 데를 찾아보셔도 절대 없습니다.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느냐? 법령에 있습니다. 제가 법령은 좀 중요한 부분도 좀 짚어드렸고, 법령은 어쨌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래도 읽어만 보게 되면은 기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령도 아주 뒷부분 법령에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에 가면 나와 있어요. 20조 제2-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솔직히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약관의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의 조항 별표 3번 쳤습니다. 별표 3번 치고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지문이 됐든 문제가 됐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개별 약관이 우선하고 다음에 우체국 약관 그리고 뭐 예금거래 기본 약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합의가 된 게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조항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 이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약관의 조항이 이것보다 우선한다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사고 신고를 처리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아니고 영업시간 외에도 가능하답니다. 다음에 4번. 이 4번의 지문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기출문제 지문 중에서 제 의도대로라면 가장 좋았던 지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듬뿍 우대 저축에 대한 질권 설정은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문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듬뿍 우대 저축을 떠올리십니다. 그럼 듬뿍 우대 저축을 제가 상품 설명하거나 특징을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이 아예 없어요. 이 부분이 아예 없으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을 더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자, 듬뿍 우대 저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금의 종류, 예금 파트 처음 해보시면 예금의 종류에서 보통 예금이 있었고, 보통 예금, 저축 예금, 그리고 별단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쭉 해서 당좌 예금까지 종류가 한 6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릴 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보통하고 저축 예금은 질권 설정이 안 된다. 질권 설정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듬뿍 우대 저축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축 예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권 설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꼬아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지문이 아닌가. 근데 이런 지문은요, 일반직에서는 흔한 지문입니다. 근데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문 내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형이 계속 바뀔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 예금 상품 4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오고 이 중에서 2개가 옳은 거다. 왜? 지문을 보시면 다 2개씩 돼 있으니까요. 2개가 옳은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난 상품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정리를 해줬던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면은 당연히 다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2040 플러스 알파 자유적금의 저축 한도는 계좌당 매분기 5천만 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아예 얘까지 드렸습니다. 계좌당 매분기 5천만 원. 그래서 매분기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2억까지 가능한 거다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5천만 원만 깊게 생각하신 분이라면 이 문제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풉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이 자유적금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밑줄까지 거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보시면 계좌당이 아니고 1인당입니다. 1인당. 다음에 기업 든든 MMDA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예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이다. 이게 기업 든든 MMDA 통장의 그 특징이죠. 특징인데 여기서도 속기가 쉽습니다.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외우셨어요. 근데 이게 예치 기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예치 기간이 아니고 예치 금액이죠. 속기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고 니은이 지금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결국 디귿, 리을이 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다드림 통장은 패키지별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 이율을 추가 제공한다. 단 베이직 패키지 제외.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다드림 통장의
특징이 나와 있는 표에서 맨 끝에 단 베이지 패키지 제외라고 해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라고 한번 읽어드렸던 거고, 리을은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패키지 종류 상관없이 우대율 연 0.2%를 추가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이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이 새로 들어간 항목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간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봐두셔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셨던 체크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체크카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죠.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야,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카드 부분은 안 하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체크카드가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대세로 굳어졌다는 얘기는 체크카드가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부분을 설명할 때 만약에 상품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체크카드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결국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어떤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그 상품에 대해 설명하시라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골고루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징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냈으면 이거를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를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는 가족카드,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전월 이용 실적의 현금카드 사용금액 주유 실적은 제외된다. 여기서 이 부분 전월 이용 실적의 현금카드 사용금액 주유 실적은 제외된다. 요거하고 변경은 월 1회 가능하며 변경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요 두 가지는요. 제가 상품 설명을 할 때 거의 공통적입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외우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아닌 거를 거꾸로 외우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를 거꾸로 외운 거 외에는 다 이게 맞는 말이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지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있었느냐? 가족카드, 교통카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교통카드가 아니고 복지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었느냐? 알뜰 주유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 체크카드라는 건 뭡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주유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더 주겠다라는 카드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통카드가 이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에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의 할인 방법은 포인트 적립 방식이며 요게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체국 다드림의. 특징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다라는 건 아시게 되는 거고요. 우체국 스마트 체크카드는 희망자에 한해 휴일재해 보장보험에서 보험과 연계된 카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만 좀 제대로 들었으면 되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본 강의를 할 때 상품 설명을 쭉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본 강의 할 때는 아무래도 그 강의 시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상품 강의를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체크를 좀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고시클래스 쪽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고 올라왔던 게 뭐냐 하면 상품은 그래도 한 두세 문제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상품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좀 귀찮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품만 그 예금 상품, 보험 상품에서 상품에 대해서만 별도로 강의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 강의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6번 우체국 보험의 역사를 설명한 보기의 기업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체국 보험은 몇 년 5월에 제정된 조선간이 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과 뭐뭐로 시판되었다. 18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간이생명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그래서 보험 파트 맨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에 솔직히 연도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좀 치사한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런데 포인트 2개는 갖고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뭘 알려드렸냐 하면 1929년 양로보험 여기까지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읽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좀 아차했습니다. 아차했는데
보기를 보시면 1929년 양로보험만 알면 타봉장력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는 그냥 대강 읽어보시되 요 두 부분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혹시나 이 부분을 제 강의를 듣고 틀리신 분이라면 정말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왜? 제가 보험 파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기출이나 또는 뭐 다른 데서 다루어지는 모의고사에서는 솔직히 잘 안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예, 왜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어렵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건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보험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에 의해서 보험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계산에서 보면 제가 보험을 처음 설명드릴 때 표 하나를 딱 그려드리면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살 붙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자, 보험은 상부 상조의 정신에서 시작됐다. 이 표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부 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이래서 보험이 형성이 된다. 여기다가 살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보험의 기본입니다. 라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수의 법칙은 뭡니까? 이 집단을 좀 더 모집단을 늘려서 확률을 통계를 내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점점 현실치와 가까워진다였죠. 그러니까 뭐 10명을 가지고 뭐 사망률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 거와 100명, 1000명을 가지고 사망률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 거는 다르다가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현실치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을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생명표는 어떤 집단이 몇 세까지 살 수 있냐를 나타냈던 표라고 얘기를 했고, 이 수지상등의 원칙이 수익과 지출이 같아지는 선에서 보험료는 결정이 된다가 수지상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보면 뭐 예정 이율도 있고 예정 사업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화살표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그냥 이해하지 말고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뜻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다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화살표 그려드리면서 외우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예정 이율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받아들인 보험금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 자금을 운영했을 때 내가 얼마까지 벌 수 있다라는 걸 예상치를 정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보험 가입자한테 보험 금액을 할인해 줌으로써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예정 이율입니다. 그러면 예정 이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운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 예정 이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운영을 잘 못해서 돈을 버는 게 좀 적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정 이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보험 계약자한테 돌아갈 게 적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 보기를 보고 또 이걸 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화살표 그려드리고 이거대로 외우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 한 문제 꼭 나올 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정사업 비율. 예정사업 비율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정비가 낮아진다면은 당연히 투입된 비용이 적어지니까 보험료는 싸질 수밖에 없고, 예정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진다라고 했고, 3번 이 순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리하는데, 이 위험보험료라는 건 결국 사망보험의 재원이 되는 거고, 저축보험료라는 거는 생존보험의 재원이 되는 거다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 2, 3번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당연히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 내용, 이 표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4번을 보고도 이게 뭐가 틀렸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이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말만 딱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수의 법칙이 아니고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예정이율, 예정사업 비율, 예정사망률 이 세 가지가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8번.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머리가 아픈 상품이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의 최초 계약 가입 나이는 0에서 60세이다 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이거는 뭐 온 가족이 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무배당 우체국 큰병 큰보장보험은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지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3번.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강조를 했느냐? 무배당 우체국 장제보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장제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여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딱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장제보험이니까 이게 무슨 심사나 이런 게 뭔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죽은 다음에 장례비 지급하는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자, 1종과 2종이 있는데 결국 심사형과 무심사형이 있고 심사를 받으면 보험료가 싸집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형과 무심사형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입이 간편한 무심사형 보험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틀린 지분이고 답이 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무배당 파업 적립보험은 기본보험료 3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보험 상품이다 해서 이게 무배당 파업 적립보험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9번. 다음에 우체국 보험 상품 중 보장성 보험 상품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거는 제가 상품 설명을 별도로 드릴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차피 상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상품의 종류를 외울 때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이 우체국 예금 보험에서의 세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다음에 저축형이 있고 연금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상품을 알고 그 상품에 대해서 제목은 어쨌든 여러분들 꼭 외워두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알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면 암기하시는데 좀 더 편리합니다. 근데 보장성 보험은 한 16가지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저축성 보험 4가지, 연금형 보험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꼭 알아두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성이 16개니까 이거는 제목을 다 몰라도 이 2개의 제목만 내가 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풀기 쉬웠죠. 왜? 상품을 묻고 있었습니다. 보장성 보험 상품만으로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을 묻고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제목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체국 안전벨트, 만원의 행보,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이 있는데 이게 아닌 거죠. 다음에 2번이 결국 정답입니다. 그리고 3번에 이거 에버리지 복지보험이 당연히 아닌 거고 역시 무배당 에버리지 복지보험이 아닌 겁니다. 비교적 제 강의를 듣고 이것만이라도 외웠던 분이라면 쉽게 풀었었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제목을 외웠던 분이라면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예금과 보험이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편에 처음에 나온 거는 뭐냐 하면 국내 우편물 제한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부분은요. 제가 강조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고 제가 학습 자료실에 자료 게시도 몇 번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는 만약에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 숫자 하나하나를 외우기는 조금 힘드실 거지만 그래도 외워두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기에서 국내 우편물 제한 부피 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통상 우편물의 최대 무게는 얼마다?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6kg. 그러니까 6,000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자, 통상 우편물의 최소 부피 14cm, 9cm, 두 배 합쳐서 24cm, 길이는 14cm. 자, 이거는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소포 우편물이 나왔습니다. 소포 우편물의 최소 부피,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다음에 원통용은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이것도 지금 숫자들이 많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세 변을 합하여 1m가 아니고 160cm죠. 그럼 결국 틀린 거 두 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옳은 것을 고르려고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게 답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었냐 하면 봉함하여 하는 통상 우편물의 무게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서 질문을 올리신 게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히려 훨씬 낫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변, 또 남들이 뭐를 몰라서 질문을 올렸는지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두시면 참고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저희 고시 클래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수준들이 좀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봐둠으로써 공부를 하시면은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되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0kg 이하 소포 우편물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몇 번도 강조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이 있고 다음에 선택적이 있다. 네. 그래서 보편적은 통상 우편물의 경우 2kg가 기준이 되고 다음에 소포 우편물은 20kg가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는 건 이하 초과다. 그래서 뒷부분에 선택적을 설명을 할 때 이하 초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답은 그냥 나왔잖아요. 이게 틀린 거잖아요. 이거. 네. 20kg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쉽게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한 5초면 푸는 문제입니다. 막힌까지요. 다음에 2k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다. 맞는 얘기고. 일반 소포 우편물의 송달 기준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자, 이 부분. 제가 이 우편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배달 기준이다. 근데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배달 기준이라는 말로 바뀌었고 과거에는 송달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법령에는 아직도 송달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송달이란 말과 배달이란 말이 혼합쳐서 쓰지만 결국은 이제 배달로 다 바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체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표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지문들 나오는 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자,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납품서, 영수증, 설명서 등은 함께 넣어 보낼 수 있다. 자, 이 지문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떠올리신 분이라면 우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원칙은 이런데 솔직히 내가 거기다가 편지를 넣든 뭘 넣든 소포 우편물 웬만하면 개봉 안 하니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국내 우편 요금 제도입니다. 요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금 수취인부당 우편물의 취급 대상은 통상 우편물, 등기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이다. 그래서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 등기가 뭐다까지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강조를 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분, 제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이거는 맞는 얘기구나. 금방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소포 편물은 우편요금 혼합 우편물의 취급 대상이다. 그래서 요금 혼합 우편물의 취급 대상에서 표가 하나 있었고 그 표에는 꼭 읽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요 우편요금 별나 우편물은 관할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강의 시간에 이거를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4번. 요금 수취인 부당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며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웠고 지문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꼭 알아야 될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답은 아주 치사한 데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거 뭐 잘 아시겠죠? 2년입니다. 2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송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그래서 이런 숫자에서 돌려서 많이 나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지문은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조금 치사한 부분에서 얘기는 했지만 돌려서 나올 건 없기 때문에 결국 2년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13번.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에 관한 설명. 자, 이거 우편 사서함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사서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줄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우편 사서함 잘 아실 거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방송국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자, 우편 사서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틀린 걸 찾아내면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10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가 우편 사서함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아드린 게 뭐냐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죠.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강조는 안 했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2번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은 우편물을 정해진 날짜에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인 주거지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사서함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거지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인데 주거지나 주소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서함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다량으로 우편물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주거지가 옮겨져도 사서함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살든 그 사서함으로 우편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거지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음에 우편 사서함의 사용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 우편취급국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4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신청자 수는 우선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사서함 계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순서를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번은 제가 왜 다시 얘기를 하냐면은 3번이 결국은 이것은 답입니다. 답인데 이 부분이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느냐? 자, 우편 사서함의 사용 계약을 하는 사람은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근데 등기 우편물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서명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서함에 등기를 넣어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사서함에는 등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를 넣을 수가 없고 사서함에 만약에 등기가 오면 배달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배달이 왔다라는 종이를 하나 딱 스티커를 하나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분이 우체국을 가서 그 등기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다시 뭐 매번 서명표를 띄기 뭐해서 서명표를 제출해 둔다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3번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디서 틀렸느냐? 꼭 본인이 아니고 수령인이 있잖아요. 수령인. 그러니까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본인 및 수령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편 4.3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다음에 우편물 발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편물의 발송입니다. 발송. 자,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 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세 개는 지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배달 그리고 발송 다음에 뭐 배달의 순서, 적재의 순서, 우선순위 쭉 있으니까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드리면서 이 우선순위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게 틀렸죠. 우편물은 발송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특급, 일반 등기, 그러니까 특급하고 일반 등기, 일반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발송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2번,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자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하여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제가 상당히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특급 우편이니까. 바로바로 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라고까지 설명했습니다. 3번, 부가취급 우편물은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의 운송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필요시 묶음끈을 사용하여 봉함한 후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토시 하나 말 하나를 바꿈으로써 바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뭐 다음 날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그날부터냐 뭐 이런 게 들어가면서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지문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유리한 문제였습니다. 필요시가 아니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취급 우편물은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의 운송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부가취급이니까요. 반드시 묶음끈을 사용하여 봉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봉합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다음에 운반차의 우편물 적재 시 이거는 뭡니까? 운송할 때 적재 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재 순서 제가 이거 차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적재 순서가 이렇게 된다. 왜? 빨리 보내야 될 물건을 마지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까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편물 적재 순서라는 거는 배달에 있어서는 거꾸로 역순이 돼버리는 거죠. 먼저 배달해야 될 게 나중에 적재가 된다라고까지 설명하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 이 적재 순서에 대해서 이 발송 순서, 뭐 적재 순서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고 나중에 표까지 만들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반차의 우편물 적재 시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등기소포 일반 소포인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이제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뭐냐? 국내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아마 여러분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보관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이다. 이거 제가 몇 번이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보관일 10일,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40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도 좀 몇 번 풀어드렸었고요.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뭐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거는 1회에 하나여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15일 틀린 거죠. 10일이 맞는 겁니다. 다음에 2번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배달하는 것이 우편물 배달의 일반 원칙이다. 이거는 제가 아예 이 말을 콕 집어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잘 봐두십시오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3번 우편 사소한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 중 이길 특급 우편물은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한다. 딱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국내 특급 특별 송달 보험 등기 그리고 맞춤형 계약 등기는 주소지에 배달하여야 한다. 단 거기에 이길 특급 우편물은 제외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길 특급 우편물을 제외하고 그럼 당일 특급이 남죠?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억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게 틀렸구나라고 아시게 되는 거고요. 배달의 우선순위에서 일반 통상 우편물, 국제 선편 통상 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은 제1순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배달의 우선순위, 뭐 운송의 우선순위, 뭐 이런 거 제가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다 각 항목별로 꼭 알아두십시오. 한 문제 꼭 나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시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의 우선순위에서 일반 통상 우편물은 2순위에 해당하는 거죠. 2순위. 그리고 그때 설명드릴 때 국제선편 통상 우편물은 좀 특이하게 운송의 순서에 있어서는 3순위에 해당한다고까지 설명은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네. 이 부분이 어려웠다면 강의 제대로 안 들은 거죠. 네. 다음에 16번. 우리나라에서 국제 초특급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국가는 자, 이거는 서비스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릴까봐 시간 간단하게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편 및 금융 상식을 공부 안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국제 초특급 우편 말 자체가 되게 빨리 가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 및 금융 상식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알 수 있죠. 왜?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1번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베트남이었습니다. 왜? 과거에 우편 및 금융 상식을 배웠던 분들은 이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여기 홍콩까지 세 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이 요번에 추가가 됐다란 얘기입니다. 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베트남까지도 외우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서비스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까지 했고 이제 17번 국제 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계속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그거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문들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얘기죠. 자, 국제 반신 우편권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소에서 발행한다. 국제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선편, 항공 등의 부가 지급을 할 수 있다.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제공된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절차를 거쳐 우편요금을 배상한다. 국제 초특급 서비스는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국제 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제 반신 우편권, 그다음에 국제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아닙니다. 또 국제 초특급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행해지고 있는 국가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국제 반신 우편권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 그래서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소에서 발행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에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은 우편물은 선편, 항공 등의 부가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항공만 가능하다. 선편은 안 된다. 항공만 가능하다. 여러분 밑줄 그십시오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제공된 배달일보다 지연된 사실 확인된 경우 절차를 거쳐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 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죠.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국제 초특급 서비스는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또 이런 게 뭐가 있냐? 배달 통지도 있다. 다음에 국내 우편에 보면 특별 송달도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이 선편이 들어갔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마지막. 국제우편 행방주사 청구와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편물 발송 국가 및 도착 국가는 물론 제3국에서 지금 옳지 않은 겁니다.
제3국에서도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그 특징에서 밑줄까지 그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다음에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 요건 중 하나이다. 이거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건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걸 얘기할 때 기한까지 설명했습니다. 몇 개월 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해야 된다까지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음에 3번 국제특급 우편물 분실, 파손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말로만 놓고 보면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부담하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발송우정청이 부담한다가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말로만 놓고 보면 해당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고 국제특급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이 부담을 한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었던 분이라면 쉽게 이게 해당 우정청이 아니고 발송우정청이구나 라고 금방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전까지는 발송인이며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에게 청구 권한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국내 우편과 비교를 해드렸었죠. 국내 우편도 역시 어떤 소유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송인하고 수취인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취인은 발송인의 허가를 득한 수취인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에서는 이 두 개가 다릅니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은요,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제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우금에서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18문제에서 최소한 17개, 많은 분은 18개까지도 다 맞힐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맞아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타학원 강의를 듣고 옛날식으로 공부를 했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이에요. 왜? 유형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공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거는 합격입니다. 합격.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서 이제 프리미엄반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 혹시 실패하신 분들,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책임지고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 앞길에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